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 최대 과제로 두 가지를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동개혁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익숙해지게 된 구조조정이란 단어, 물론 반가운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기는 구조조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할 정도로 한계기업들의 경영난이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 1, 4분기 기준으로 기업들의 총부채가 2,347조나 되고요. 건설업종의 41%, 조선업종의 26%가 바로 한계기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한계기업이 경제위기를 부르는 제2의 뇌관이라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 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이자 보상 배율이 2를 밑도는 이른바 좀비 기업은 2010년 24.7%에서 올해 1분기 34.9%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에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한계기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한계기업의 73.9%는 만성적 한계기업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들 한계기업의 부채 비율도 171.1%에서 238%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나 한국 경제를 떠받치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황이 악화된 업종에서 한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큰데요. 조선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은 2009년 6.1%에서 5년 사이 12.1%포인트 늘어났고요. 같은 기간 동안 운수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3.3%에서 22.2%로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건설과 철강, 섬유 등 대부분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기업들의 업황이 더 나빠질 경우 금융권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하루빨리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실 기업이 갑자기 쏟아질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한계기업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기업 구조조정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하빈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정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과경영문제연구소 소장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래갑니다,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계기업 문제,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온 문제죠. 지금 상황이 오히려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다, 더 악화된 상황이다 하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목표가 이윤 창출이라고 본다면 그 기업이 이윤 창출을 해서 사실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이 경기 회복이 이제 늦어지면서 부실 기업이 더욱 악화된 상황을 이제 한계 기업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계 기업이 정확히 좀 표현을 하면 영업이익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이자조차 감당하기 매우 버거운 이런 이제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국회에 그 보고한 자료들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외부 그 감사를 받게 되고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매년 한계 기업의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그 경제 전체에 이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계 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대우 조선해양 문제도 그렇고요. 어쩌다가 우리 시장이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을 연명시켜주는 그런 왜곡된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원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비단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경제 주체들이 다들 잘못을 한데,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들은 역시 경영진이겠죠.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잘못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기업 내지는 좀비 기업의 상황으로까지 몰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정부가 자꾸 간섭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려되는 상황인데, 예.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결정 요인에 의해서 시장에 의해서 작동이 되도록 정부는 일정 정도의 이제 관망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총선이 있다거나 대선이 있다거나 이런 정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자꾸 그것을 표를 연결하는 식으로 의식을 하다 보면은 시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식의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인위적인 방법이 가해지고, 인위적인 방법이 가해지다 보면은 그것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비처럼 어떻게 보면 수명을 다했어야 할 기업들이 자꾸 생명을 연장해주고, 그것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예. 결국은 그 모든 부담을 어느 순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행태들이 지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은 여러 통계치가 이제는 위기 상황에 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도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결국은 또 다시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 변수에 의해 가지고 또 문제를 차후로 밀어버리는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아까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조조정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진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노동개혁 내지는 어떤 인원 감축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아울러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5년 단임제 정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폭탄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이전부터 한계 기업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어떻게든 뭐 5년 동안 버티게 보자. 뭐 한계 기업을 구조조정하게 되면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거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뭐 정치권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또 일부 들여다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아까 뭐 경영자에게 첫 번째 잘못이 있다. 물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뭐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어떤 경영진의 탓도 있겠지만, 또 부도덕한 부실 기업에 대한 논란도 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이제 경영진들이 이런 이제 경영에 대한 정보, 부실한 그 경영 그 상황을 이거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사실 뭐 은폐한 것인지 좀 그걸 이제 어떻게 따지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1차적으로는 이런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현직 그 경영진에 있다고 좀 보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다 보면 결국 이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주인 없는 기업의 이런 이제 전형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공공기관의 이제 부실 감독을 맡은 이제 채권단이나 은행들의 감독이 또 소홀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그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이제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리 감독에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구조조정의 시기를 놓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부실한 기업들의 관리 감독 많은 부분은 이제 그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뭐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을 구조조정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조금 또 의심스럽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어떤 산업적인 이해 내지는 그 업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성공적인 어떤 구조조정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은행입니다. 채권단이기 때문에 이 업종에 대해서 제후조선해양이나 속해 있는 조선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본적인 이해 이 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연 관리 감독자로서 구조조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전도가 밝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한계 기업 내지는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예. 사실 과거에 포스코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경영진들의 잘못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지는 정권의 잘못 역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기업을 자체를 어떤 좀 역량이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성장을 시킬 식의 사람이 아닌 예. 사실 뒤집어 보면은 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좀 뭐합니다만은 다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는 분들이 가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또 그 정적 저항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여기에 와 있는 CEO라든지 최고 경영자들이 그냥 온 분들이 아니라 다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이 사람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정부가 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몇몇 좋았던 기업들에 대한 지금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 경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실 처음에 임명됐을 때부터 시장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왔었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오는 이런 지금 사태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진의 영역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또 어떻게 들여다보면 우리 세계 경기의 불황도 큰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조선 철강 산업이 좋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예. 계속 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예. 지금 이제 세계 경제 불황이라든지 환율 문제 이게 또 크고요. 또 중국의 이런 저가 공세 등을 통해서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대외적인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상당히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한계 기업들은 주로 한계 산업에 놓인 기업이고요. 한계 산업들은 공급 과잉이 가장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공급 축소로 연결이 되어야만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내부적인 경쟁이라든지 또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방향입니다.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있는 많은 한계 기업들 정리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또 이런 한계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도록 위해서도 우리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업종으로 친다면 사실 한계 기업의 통계를 봐도 한계 기업이 어느 쪽에 한쪽에 몰려 있지는 않습니다. 전 업종에 걸쳐서 지금 한계 기업 내지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산업을 업종을 갖다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접근 자체는 저는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업종을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 그다음에 철광, 석유화학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던 그런 모든 업종에 걸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것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했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많은 또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구조조정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나 어떤 산업계에서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97년도와 지금과 이제 많은 비교를 했었을 때 사실 지금의 상황이 더 나쁘다라고 평가하시는 전문가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97년도에는 보면 아시아의 몇 개 국가가 지금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을 직면해가지고 상황이 악화됐던 상황이었는데 비해서 세계 경제는 좋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 세계 자체가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 사실 한국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97년도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그때와 같은 단기간에 문제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네. 근데 이제 뭐 엊그제인가요? 기업 활력 제고법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명 이제 기활법이라고 예, 부르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인수합병 등의 사업 재편을 할 때 예.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법규들이 있습니다. 예. 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그 일괄적으로 관련 규제를 특별법 하나로 다 풀어주는 그런 법안을 그래서 원샷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군요. 그래서 예. 이제 원샷인데 그동안 이제 특히 지주 회사의 그 구조 조정을 좀 선제적으로 막았던 것이 예. 그 계열사 출사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예. 또한 그 지주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이제 인수합병이나 합작 투자를 할 때 예. 이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기업이 이제 제안을 하면 예.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제안을 하면 그걸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법안도 지금 이제 신규된 것으로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련된 세제나 금융 지원 이런 혜택들도 포함이 되고요. 또 기업이 또 어떤 규제에 적용을 받는지 굉장히 그 불명확한 그레이존이라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포함된 이제 기업 활성 이제 촉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규제들도 제거해주고 어떤 새로운 또 동력을 찾는데 규제가 되는 것들도 제거해주고 이런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안에 대한 변호사시니까 이 네네. 법안에 대해서 어떤 좀 저는 관심을 사실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샷법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됐을 때부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법의 일부분들을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법률로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법의 그 원래 이야기가 된 것이 일본에서 1999년도에 그 일본 산업 활력 재생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법이 도입됐고 이제 예. 그 이후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라고 이제 지금은 쓰이고 있는 그런 법률을 근거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이제 이와 비슷한 법률을 만들어서 어떤 그 기업의 활력을 좀 불어넣자라는 취지였던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법률이 있었을 때는 그 법률만 나름대로의 고유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일부분들을 또 따와가지고 하나의 특별법으로 만들었을 때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통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이 부분이 과연 기업 활력을 제대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저희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증손자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증손회사의 경우 지금 지주회사법에 의하면 100%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50%로 낮춰서 더 아래로 이제 회사를 더 소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데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기업 지금 사실 증손회사까지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그룹인데 그 밑으로 더 법률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게끔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업 활력과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수합병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가지고 내지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내지는 뭐 절차를 좀 축소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사실 대한민국의 M&A 기업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관주도형으로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률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근본적인 해결책인지는 저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M&A라고 하는 것은 풍토를 만들어주고 기업인이 어떤 그 의식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기업이 아무리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기업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폄하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럼 이것을 내가 지금 제값 받고 팔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가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걸 움켜쥐려고 하고 결국은 다 같이 침몰하려고 하는 사례들을 과거에 너무나 많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인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어떤 M&A를 한다고 해서 M&A를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말로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와 어떤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더 급선무이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도 무리이고 이것이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기업에게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또 부작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은 이런 법률이 왜 나왔느냐. 너무나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기본 법 체제와의 또 상충 가능성도 있고 또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그 산업활력법이 상당히 일본에서는 효과를 봤습니까?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년 장기 불황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 불황의 이면에는 일본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좀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건설업 관련 그 기업들을 한계 기업들을 과도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악순환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던 차에 이제 그 산업활력 기업법이 이제 그 제정이 되면서 내부의 이 과잉 경쟁이 해소됐고요. 일본 그 자료에 의하면 총 한 600여 개 넘는 기업들이 이제 이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그 과잉 경쟁 해소와 새로운 이제 고용 창출이나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 기업이 잘 정착이 된다면 여러 가지 세제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이걸 토대로 해서 좀 기업의 좀 근간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잠시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22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에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120원대까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이 대형 수출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상단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03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견조한 흐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2030선 하회를 하고 있고요. 전거래일보다 0.17% 내림세를 보이며 지수 2029.79포인트 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반면에 1%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80선 회복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거래일보다 0.90% 오른 682.1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하루 만에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0.39% 내림세를 보이며 126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이 환율 상승의 수혜주인 자동차주들이 오늘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4거래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 가까운 오름세를 유지하며 5만 1,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추가 상승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3% 넘는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동서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반면 전일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카카오가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전거래일보다 0.69% 하락하며 11만 5,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꾼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계 기업 대책이니 기업 구조 조정의 방향이 부실 기업 지원이 아닌 경쟁력 강화 쪽으로 좀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부실 기업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좀 부실 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접근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계 기업의 정의가 그 예. 기준점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계 기업 대책이나 구조조정을 하기 이전에 이 한계 기업이 정말 얼마만큼 부실화되었는지를 정확히 이제 파악하는 것이 먼저 이제 사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서두의 한계 기업은 예. 영업이익으로 예.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 이자 힘든 배상 비율이 기업이다라고 1보다 정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이익 대 이자 비용을 보면 예. 그 영업이익 외 수입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계기업 정의가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영업 외에 영업 이외의 이익이 발생하는 있는 이익. 경우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 등의 유형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부실 기업의 어떤 정확한 그 지금 현재 그 수준을 파악을 해서 예.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기준점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예. 이것이 마련이 되어야만이 어떤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지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기업은 퇴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교통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기준 마련이 예.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또 다른 어떤 접근 방법? 아까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원샷법, 일본의 그 산업 활력 재생법과 관련된 거 한 말씀하고 이제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본과 한국의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1999년도에 도입된 법률이 그 이후에 많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을 사실 내용을 보면 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 도입했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산업 구조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재벌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지금 재벌 기업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확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아까 그 통계에서도 보면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무슨 한계 기업에 속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 법률이 도입이 됐었을 때 지금 어떤 재벌 문제 내지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되던 어떤 집중도가 높아가는 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의 날개를 달아준다라면은 그 문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서 플러스적인 효과가 많다라고 하는 담보가 아니 어떤 확신이 쓴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플러스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률이 도입됐을 때 결국은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파이의 또 부분조차도 대기업이 더 차지해가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면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예. 재벌의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섣불리 도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특정 그룹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동부그룹이라든지 동양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의 문제를 직면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그룹 전체가 난관에 봉착하기 전에 몇 번의
회생할 수 있는 찬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룹 전체가 결국은 동반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법률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런 의식 내지는 그런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느냐면 그런 것을 다루는 법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그룹 자체 내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은 결국은 그룹 내에서의 캐시카우니까 내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상황에 몰리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완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혜택을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일본과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판이한 지금 산업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도입됐을 때 어떤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육성하고 그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드라이브가 걸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법률 내지는 뭐 통합적인 법률을 통해 가지고 특별법 등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효과 자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성공해 가지고 한 정권 내지는 두 정권 내에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탄 돌리기, 결국 후세대로 그 자꾸 부실을 넘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접근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한계 기업이 연명을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수혈이거든요. 외부 수혈로 이제 정책 그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금 지원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 8% GDP 대비 그 정책 금융의 규모가 8%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가 12%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기업이 물론 이제 산업 구조를 우리나라하고 이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정책금융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한 이제 그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이 자꾸만 이제 시장을 그 왜곡된 구조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요. 그 특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왜곡된 구조를 가져오냐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도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이런 혜택이 그런 기업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실 한계의 기업들을 연명하는 데 들어간다 그러면 시장 전체 왜곡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좀 미약하나마 이렇게 그 성장성 있는 기업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퇴출돼야 되는 기업들을 퇴출을 한다면 시장의 건전성이 이제 일단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의 건전성이 좀 확보가 되면 이제 경기 전체가 조금 더 부실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공청회나 이렇게 좀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공청회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원셔법을 들고 나온 분이 최경환 부총리이자 그 경제팀입니다. 근데 원셔법이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계 기업의 어떤 해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떤 그 긴박함을 느껴서 최경환 부총리께서 지금 이제 이것이 당면 과제다. 노동개혁과 더불어 이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할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로 복귀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머지 이제 임기 동안에 이 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투여를 해도 성공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수장께서 이렇게 표현해서는 좀 뭐합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국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선장을 잃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요. 한 번 도입이 돼서, 물론 이것이 한시법입니다. 5년 동안만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든 그것이 영구적으로 도입을 했든 일단 도입이 되고 나면은 다시 회귀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최경환 부총리와 그 경제팀이 수장을 잃은 상태에서 이것을 동력을 받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시장을 기해서 그걸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모순된 행동이시고요. 기초법도 처음에 도입했을 때 당시에는 한시법으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서 그 한시적인 기간을 연장을 해줌으로써 계속해서 좀비 기업을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또 하나의 법률로서 지금 비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 또한 지금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그런 운명을 타고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5년 후에도 또 계속해서 한계 기업은 나타날 것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로 할 것이고 제도를 통한 어떤 의존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연장해주고 또 연장해주고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좀 방법으로 좀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제 구조조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기할법이 한 3가지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의 여러 이제 인수합병이라든지 사업 재편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업 재편이 되면 산업 생태계 자체가 또 다시 재편이 되는 그런 이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게 첫 번째 효과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신사업 진출을 할 때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철폐가 된다면 기업들이 투자나 이런 산업 활동을 하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 활동이 촉진되는 측면이 두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효과는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제라든지 금융혜택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이제 주요 근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효과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기할법이 입법이 된다면은 변호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이 되어져서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시장의 좀 효과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어떤 효과적인 구조조정 사례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구조조정을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바람직하게 지금 보고 싶은 모습을 한 가지 최근에 본 것은 삼성그룹과 한화가 빅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기업들, 물론 대기업만 지금 많은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것이 중견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으로 갔을 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재벌들 내지는 그룹들을 보면은 사실 중복되고 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의 많은 사업을 지금 다각화시켜 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뻔한 결과였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현대의 어떤 산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자기가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에 집중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나가가지고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룹 내에 가지고 있는 필요치 않은 내지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시장에 내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산업을 이제 기업을 운영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장에 내놓고 그것이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하나의 예는 삼성과 하나의 최근의 빅딜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예를 찾아볼 수 있을죠? 그 국내 사례 말씀해 주셔서 이제 선진국 사례를 좀 보게 되면요. 현재 그 평균 그 기업의 그 수명이 한 15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보면 100년이 넘게 장수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장수하는 기업들의 비결을 보니까 끊임없는 사업 재편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또한 그 우리나라 그 삼성경제연구소가 그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이름을 매우 그 포춘 500대 기업에 올리기가 힘든데 1999년 이후에 계속 그 포춘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이제 비교를 해서 차이를 발견을 한 것이
이름을 올린 기업들이 예. 이런 사업 재편이나 M&A 비율이 한 3배 정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기업보다 높았다. 이런 예.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구조 재편을 하는 것이 예. 사실은 이제 구조 조정에는 상당히 그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이제 방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좀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서 금융권의 또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진짜 돈이 필요한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좀비 기업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끊고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여신심사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걸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신을 걸어낼 수 있는 스크린 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함으로써 정말로 경쟁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필요로 하는 재원, 즉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정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왜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힘들까요? 글쎄요, 뭐 그것이 이제 하나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뭐 그것을 비난하는 쪽에서 말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관유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인사와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사업의 성장성이나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않는 산업이나 이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수혈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것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정부기관 협의체를 출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시장의 반응은 사실 그런 발표들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과연 그럴 능력을 보여준 적이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있었느냐.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성공했던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IMF 이후에 그야말로 이현재 사단이 빅딜을 통해가지고 어떤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했던 그때 이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떤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성공적인 산업 조정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는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그런 카드를 냈을 때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인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아닌 좀 더 다른 카드를 내놔야겠죠. 좀 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그래야만이 민간도 거기에 따라서 자발적인 어떤 이제 그러니까 리더십에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일 텐데 지금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과거에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론 정부도 이해가 갑니다.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래도 그 정부 주도의 또 산업구조 개편이 뭐 꼭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IMF 네. 때도 정부 주도로 산업구조 개편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IMF 위기는 넘겼죠. 근데 지금 뭐 또 그런 일부 후유증도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금융권의 선진화를 하는데 정부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금융권의 선진화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신용위험 평가를 조금 강화하겠다는 네. 얘기인데 글쎄요, 뭐 좀비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은 조금 끊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필요한데 좀 또 못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또 기업 활동에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저는 기업의 그 신용위험 평가를 해서 여신을 강화하고 선진화하겠다는 그 의미를 취지는 적극적인 구조 동의하시죠? 조정을 지원하겠다 예. 이런 이제 메시지로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그 여신이나 부실 채권이 발생이 되면 그 금융기관 자체가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금융기관의 주춧돌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금융권에서 가장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여기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정책금융 시의 문제이거든요. 정책금융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지원을 할 때 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 보증이 다시 또 이제 그 부실 여신으로 이어지면 예.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세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건전성 평가라든지 여신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기업에서 또는 또 그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이런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번에 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정책 금융의 역할을 재조정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시장에 구조적인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네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면 결국 표를 잃시겠다는 얘기일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글쎄 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 당위성에 반대할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국가 자체가 지금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전문가들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만이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체질 개선되고 향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10년에서 20년의 고통을 감수하고 나면 그래도 한 60년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국민들은 설득을 할 텐데. 근데 그걸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게 문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치권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가 못합니다.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길어야 5년이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길어야 4년인데 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 기간 내에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표라고 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받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 아닌 폭탄 돌리기, 소위 말하는 후세에게 그 문제를 자꾸 넘기는 듯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또 모자라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수장이 다시 또 정치권으로 돌아가는 뭐 이거는 4년이 아니라 1년, 2년도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국민들은 고통을 IMF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과 같이 분담을 하자라고 했었습니까? 그랬었으면 지금쯤은 체질 개선이 됨으로써 그거의 어떤 긍정적인 면을 누려야 되는데 또 체질 개선 아닌 국민들에게 부담 느껴라 힘들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조조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뭐 감원도 발생할 거고 실업도 발생할 거고 소득도 줄어들 거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헌법에 정서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국민의 정서 이거 어떻게 좀 설득하고 풀어나가야 될지요?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제 해고라든지 감원, 실직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해고가 발생이 되면 이제 대규모 실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 참 풀어가기는 매우 어렵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최소한 그 기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해야 된다면 그 기업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웃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기업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뭐 재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을 떠나가는 입장에서 그 충격을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차원에서의 배려도 같이 되어야 되고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아웃플레이스먼트가 전직 지원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어려운 뭐 문제이지만 최선의 그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정부 부처 간의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이제 협의체가 곧 만들어지고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좀 기대를 걸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출범했을 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연합자산관리, 유한코 네네네. 1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곧 이제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의 비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유암코 지금 이제 확보해 놓은 실탄이라고 하는 것이 한 3조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정리해야 될 누가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교통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예. 은행 내 주주권도 지금 뭐냐면은 이제 어떤 토대가 될 만한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할 수 있는 1호 기업을 선정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예. 지금 시장에서의 비난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에 예. 라는 어떤 뭐 답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정리를 해 나가면서 구조조정 대상 1호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은 일단 3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규모 자체가 너무 작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자발적으로 은행권이나 뭐 금융권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은 은행권이나 금융권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성공이 담보될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참여를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조가 부족하다고 하시니 뭐 엄청난 또 이 구조조정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 주기도 사람의 어떤 일생처럼 좀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90년대, 80년대 이런 고속 성장기를 이제 청년기에 좀 비유를 한다면 지금은 이제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된 중년의 좀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조금이나마 이제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 또 굉장히 엄중한 구조조정이 예. 그런 작업이 조속하게 또 예. 과감하게 좀 실현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한계 기업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요.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정진 교수 그리고 이지수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한계 기업을 양산하게 된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너무 실패에 대해서 치명적이고 가혹하게 받아들이는 습관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사실 누구나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다시 재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한 번의 실패만으로 모든 게 끝이 난다는 재기불능의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업은 건전한 구조조정의 시기를 또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산업계 전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패도 경험으로 인정하는 건강한 도전 문화도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예, 박효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